신용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6%라고 하면 캐피탈사 같은 데 가면 15%, 16%를 보통 평균 금리로 해요. 거의 한 10%의 그쵸. 영역이 비어있네요. 네, 금리 절벽이 존재한다. 이 금리 절벽에 노출돼 있는 고객들이 50조 원이 넘는 거고요. 금리를 0.5%포인트만 낮춰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고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그 리스크를 해칭했단 말이죠. 경쟁이 없으니까 신용원가를 낮추려고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오늘 국내 대표적인 테크핀 회사 그리고 국내 1호 온투업 업체 랜딧의 김성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핀테크는 많이 알고 있는데 테크핀은 뭔가요? 테크핀이라는 단어는 네. 중국의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몇 년 전에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핀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존재하던 전통 금융회사들이 기술적인 발전을 가지고 앱을 런칭한다든지 기존의 레거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의 고객 편의를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것들, 이제 보통 핀테크라고 많이 하죠. 네. 파이낸스와 테크의 결합으로. 네. 그때 마인이 얘기한 테크핀은 그냥 테크 회사들, 구글 같은 검색 회사든 AI를 다루는 회사든 이런 기술 회사들이 금융의 레거시 없이 파이낸스 쪽에 들어와서 고객의 효율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여러 가지까지 이제 최적화해서 기술적으로 비용을 낮춰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네. 테크핀이다. 핀테크와 테크핀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의 레거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의성만 개선하느냐, 아니면 아예 새로운 주체가 나와서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걸 아예 새롭게 빌드업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핀테크냐 테크핀이냐는 이제 테크가 먼저냐 파이낸스가 먼저냐인데 이제 랜딧은 기술이 먼저인 회사. 대출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 전, 10년 전 지금을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화는 한 최근 4, 5년 전부터 앱으로 대출을 받기 조금 용이해졌다 네, 정도이지 기존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거든요. 레거시 비즈니스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지점에서 가서 한 번 대출을 받기 위해서 20개씩 사인을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담사분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0.2% 깎아드립니다. 적금 뭐 하시면 0.1% 깎아드립니다. 이런 부수 거래 같은 것들을 계속 추천하면서 마케팅으로 제안들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행위가 그대로이고, 이게 이제 단순히 앱으로 좀 넘어온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생하던 레거시 비즈니스에서의 비용들,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지점 비용을 없애고 신용평가를 조금 더 고도화하면 고금리를 받던 사람들이 중금리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0조 원의 신용대출 시장이 있으면 이 중에서 40% 정도가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에요. 이금융권이라 하면은 카드사, 그쵸. 저축은행, 캐피탈 등등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만이라도 10% 초반대로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가 지점 비용을 없애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기술을 고도화해서 0.1%라도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15% 안 내고 2%포인트 대출 이자 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기회들이 생기겠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체 서비스를 비대면화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처음 대출 서비스를 런칭할 때부터 100%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도 요새 앱들이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또 인터넷 은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랜딧 보면은 이렇게 기사에서 좀 보셨던 분들은 결국 그냥 돈 빌려주는 회사 아니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랜딧은 그런 다른 회사들, 기존의 은행들,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들 이런 데랑은 또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인터넷 은행도 어쨌건 은행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뭐 BIS 비율 같은 다른 뭐 카드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자산 건전성 규제들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인터넷 은행도 은행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투업자로서 타겟하고 있는 거는 은행하고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사이의 금리 절벽이 굉장히 심한데, 은행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뭐 5%, 6% 이렇게 10%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네. 뭐 예를 들어서 6%라고 하면 카드사 같은 경우나 이제 캐피탈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15%, 16%를 보통 평균 금리로 해요. 그럼 이제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한 10%의 그렇죠. 영역이 비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흔히 이 금리 절벽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금리 절벽에 노출돼 있는 고객들이 이제 50조 원이 넘는 거고요. 금리를 산정할 때는 조달 금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운영 원가, 네. 그다음에 신용 원가 이런 거를 조합해서 네. 마진까지 해서 이제 금리가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여기에 생산 원가가 얼마인지에다가 마진까지 더해져서 소비자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저희
저희가 뭔가 신용대출 같은 거 갱신하려고 했을 때 문자 보면은 기준금리 얼마, 네. 그다음에 뭐 가산금리 네, 얼마 뭐 할 때 그 밑에 것들이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네. 말씀하신 맞아요. 게. 네. 아, 카드사가 네. 대출 금리를 14% 해준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카드사의 조달 금리 4%에다가 이제 이들의 운영 원가 여기서 임직원들 뭐 급여도 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산출되잖아요. 5%를 더하고 이 대출을 해줬을 때 평균적으로 부도가 3%는 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걸 3% 신용 원가라는 걸 더하고 여기에 이제 이들이 남겨야 하는 마진을 또 4%, 3% 이렇게 남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14%, 뭐 16% 이런 금리 소비자가 빌리게 되는 금리가 산출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운영 원가에 해당하는 거를 비대면화해서 지점을 없애고 비용을 예를 들어서 2%포인트를 아낀다. 그 다음에 신용 원가에 해당하는 부도율을 뭐 0.5% 낮춰서 여기서 비용을 낮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4%가 아니라 11.5%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핵심이고요. 금리 절벽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는 이 이금융권 회사들이 사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용 혁신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치열하게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갈 수 있는 데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등인데 다 10% 중후반대란 말이에요. 네. 아무도 11%짜리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고금리를 받으면서 계속 이 사업이 영위가 되죠.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없으니까 비대면화해서 비용을 낮춘다든지 신용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 9%딱 때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내려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네네. 거군요. 예를 들면은 배달 시장에서 다음날 배달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날 배달되는 것까지도 경쟁이 아주 치열해져서 네. 웬만한 곳들은 다 제공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대출 시장에서는 그런 변화 어떤 경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용 원가를 산출을 할 때 그냥 위험도가 높은 고객이니까 이 리스크를 높게 봐서 신용 원가를 높게 잡아서 대출을 빌려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신용 점수가 뭐 750점인 사람들의 부도율이 어떤 통계적 모델을 가지고는 5%다라고 네. 하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AI 분석을 해서 4.2%로 낮출 수 있는 어떤 방법론만 개발하면 0.8%를 낮춰서 금리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이런 기술 개발을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는 질문은 사람은 똑같은데 부도율을 낮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실제 부도율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사람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세분화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데 여전히 등급 체계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제 1에서 10등급으로 만약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한 등급의 고객은 수백만 명씩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을 비교할 때도 신용카드를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똑같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걸 6개월치 300만 원이 똑같아도 매달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자님 같은 경우 꾸준히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일 수 있고 저는 어떤 달은 100만 원 쓰고 어떤 달은 700만 원 쓰고 이게 되게 들쑥날쑥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통계적인 방식으로 과거에 쓰던 모델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6개월 평균이 똑같으니까 같은 똑같아요. 리스크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경향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3등급이다. 과거의 체계로는 3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10등급 체계를 50등급 체계로 나누면 3-1등급이고 3-7등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신용 등급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결국은 사람마다 맞는 적정 금리를 개인화된 금리를 제공을 하면은 부도율을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낮은 이자로 금융사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등 대부업 포함해서 모든 곳들이 그냥 고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그 리스크를 해칭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프라인 비용은 없애는 시도가 애초에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이금융권에서 굉장히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온투업이 하는 거는 결국은 전체 시스템을 다 비대면화하고 그다음에 신용평가 업무형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서 여기에서 금리를 조금 낮춰가지고 사람들이 크게는 150bp를 아낄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된 지 7년 반 정도 지났는데 누적으로 대략 한 3천억 정도 대출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저희 고객의 절반 이상은 대환 대출 고객이거든요. 대출을 갈아타는 고객들이 절반이 넘으세요. 그래서 이 온투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센스가 갖는 의미는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더 크거든요.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온투업이라는
법안이 아예 만들어져서 지금의 라이센스화 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 자체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하는 어떤 매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맥이. 그렇죠. 예, 저희 뭐랄까요, 금융업 쪽이나 이런데 크게 딱 지식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 외의 대출이다 이제 생각하면 제일 쉽게 상상하는 게 뭐 예전 그런 명동의 대부업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부업이라고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대출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을 많이 가지니까 그쵸.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서 신용대출이 대충 400조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40%가량은 평균 금리가 15% 이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써서 엄청나게 고금리를 내고 막 사채업자들이 따라다니는 이런 건 사실 되게 옛날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금융 선진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건 많이 변화됐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400조 시장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60조 원의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높은 금리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금리를 0.5%포인트만 평균적으로 낮춰도 이 사람들의 이 엄청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체 시스템이 비대면화돼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임직원 수가 대략 6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뭐 50배가 늘어도 뭐 전통적인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가 50배 늘면은 적어도 뭐 20, 30배 정도 임직원이 늘어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이 다 자동화돼서 고객이 인입돼서 대출을 신청하고 신용정보가 들어와서 분석하고 이 사람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대출 약정까지 체결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자동화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 플랫폼화하기 때문에 이 대출 규모가 크게 들어도 우리 회사의 운영비 자체가 아주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건당 비용이 절감되면 대출 고객한테 이자를 아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군요. 지금 랜딧이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원투업이 뭔지 좀 여쭤봤고요.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받으셨잖아요. 회사의 지분 투자는 대략 1,0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꽤 많은 금액이 임팩트 투자사들로부터 네네. 받으셨더라고요. 네.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사회적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빌려주는 회사가 왜 임팩트 투자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좀 신기하거든요. 사실 저희의 가장 회사의 중요한 미션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년 반 동안 3천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를 절약하는 자기 대출을 갈아타는 고객들이 절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아끼는 효과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다 보니까 임팩트 투자자분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그동안 많이 집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산하에 있는 중진공에서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취지 자체가 이자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요. 처음에 되게 선입견이 심한 게 은행에서 대출은 누구지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직장이면은 뭐가 됐든 대출이 있으실 텐데 제2금융권 대출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야 너 그럼 안 돼 너 빨리 갚아야 돼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영업을 하든가 아니면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국에 오래 갔다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 못 빌릴 때 거기서 빌리는 건데 그쪽에서 빌리면 뭔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 인식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게 지금 이 중금리 시장인 거군요. 사실 말씀하신 예가 아니더라도 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네. 이 금융권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160조 원이란 전체 규모가 단순히 자영업자나 뭐 해외에서 갑자기 들어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누가 과연 쓰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이에요. 내 친구 중에 10명 중에 뭐 7, 8명은 뭐 그런 걸 이용해 본 적이 있고 이런 거지 굉장히 드물게 어떤 건드리면 안 되는 자금을 건드리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서 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건 시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도가 이제 저희 같은 테크핀 회사들이 특별히 이제 중금리 대출에 타겟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은 금리를 제공해서 대출을 갈아타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온투법이라는 게 그렇게 열심히 제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중금리 시장 자체는 너무나 명확한 시장 문제가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가계부채 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해외에선 이미 많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법이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 스타트업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법이에요. 유일한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것 많이 봤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이래갖고 이 스타트업은 그 법에서는 이렇게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해줄게 정도는 많이 봤는데 법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없었군요. 없죠. 뭐 혁신금융 서비스, 샌드박스 이런 것도 결국은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기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이제 샌드박스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아예 이거는 법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까지 제정된 케이스는 온투법이 최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P2P가 여러 군데 발달을 했지만은 특히 미국이나 영국 시장 같은 경우 아주 큰 규모로 발달을 했는데 여기서도 법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저도 금융 쪽 취재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한 6년 정도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2P 금융이 온다 그래갖고 개인 간 대출해주는 약간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관련해서도 나오고 붐처럼 일었고, 다른 분야들은 아직도 규제 샌드박스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험해보고 사람들 의견 모아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급하니까 일단 법부터 만들자, 이렇게 모두가 동의한 분야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이슈들도 많이 있었어요. 15년부터 저희를 포함한 P2P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 16년, 17년에 가장 규모가 커졌다가 그때 17년, 18년부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 와중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도 이제 데이터가 좀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문제도 보이지만 이게 어떤 중요한 사회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동시에 보이면서 법안 제정으로 이제 돌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법안이 온투법,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당연히 소비자 보호책이고요. 예전에 사고 났던 것들을 어떻게 막을지, 그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정의하는 게 가장 크고, 소비자라고 하면 돈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쪽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보호하는 것. 두 번째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육성할 수 있을지, 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두 가지를 다루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법의 1조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P2P 시장과는 많이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이제 P2P라고 하면은 많이 왜곡돼서 전달이 되면서 이걸 이제 개인 간 거래라고, 아까 기자님도 잠시 개인 간이라는 단어를 쓰셨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피어 투 피어를 퍼슨 투 퍼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제 음악 파일 전송하는 P2P 이런 뭐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 여러 개를 내가 합쳐갖고 받는 게 그게 P2P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P2P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돈을 빌리는 대출자도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P2P 금융이 개인들이 쫙 투자한 돈을 모아갖고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게 아니에요? 네네. P2P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바로치고 개인 간 거래라고 오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잘못된 표현인데 피어 투 피어이기 때문에 피어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대출자도 있고 법인 투자자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P2P 업체고, 이걸 개인 간 거래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온투법은 P2P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이라는 두 개를 연결한다라는, 연계 금융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개인 간 거래라는 오해가 있다 보니까는 한참 16년, 17년 산업이 커질 때 이걸 마치 하나의 되게 개인들을 위한 좋은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마케팅을 해서 업체들이 상품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고 당시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니까 저금리 시대에 뭐 10% 벌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하면서 한참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기자들이 투자해보니 기사 많이 썼습니다. 네네. 이때 당시에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품들을 개인들이 마치 좋은 부동산에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면서 P2P 시장이 많이 왜곡됐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부동산은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신용대출을 빌려주는 거는 내가 이거 정확히 어떻게 믿지? 라고 해서 훨씬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상품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부동산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이게 선순위냐, 중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P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부동산 아파트 담보 대출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아파트 담보 대출 7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LTV 30% 해가지고 2억을 빌려주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이 부동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보고 여기에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를 나눠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 PF
PF 대출인데 당시에 가장 많이 성행했던 거는 이게 마치 아파트 담보 대출처럼 아주 안정적인 담보 비율을 가진 부동산 대출인 것처럼 많이 홍보가 됐었어요. 저 그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중순위 대출도 아니고 후순위 대출이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부동산 PF 대출을 주관하는 시행사에 대한 어떤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담보의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담보율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인 거죠.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부동산 PF 상품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산업이 마치 좋은 재테크수단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 대부업과 뭐가 다르냐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대부업체들이 이거 좋은 기회다. 이거 새로운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마치 새로운 핀테크인 것처럼 해서 재테크로 해서 이 상품 팔자라는 식으로 질적으로 안 좋은 시도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하니까 안 좋은 상품들이나 아니면 그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었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PF에 뭐 17년, 18년도에 P2P에서 취급된 부동산 PF 대출이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떤 곳들은 연체율 90%가 넘는 곳도 있어요. 담보 대출인데 연체율이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그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보통 담보대출이라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미 그거 팔아서 저한테 갚았어야 네네.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담보 비율이 아주 낮고 사실상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품들이 P2P로 많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네. 이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의 이게 금융회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진입장벽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투법이 생겨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자를 아끼고 대환해서 갈아타기해서 이자를 아껴주는 순기능 말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적어도 자본금은 얼마여야 되고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주주는 어떤 적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진입장벽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이제 온투법의 시작이었어요. 기존에는 법적 체계가 없이 대부업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약간 변경해서 P2P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게끔 허용해 줄게라는 식으로 산업이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고요. 그때 제 기억에는 대부업체를 등록해갖고 그걸 갖고 있어야만 되고 뭐 그런 네, 거 있지 맞아요.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랜딧이라는 본체가 모회사 역할을 하고 100%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설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상 규율을 받아서 사업이 운영되게끔 허용을 일시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정식 라이센스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나와서 막 사업을 운영을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명확한 등록 규정도 없고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또는 이제 약간 허위성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기만해서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사기 대출을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주 담보 비율이 낮은데 마치 좋은 것처럼 과장 광고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해도 처벌이 없었던 거죠. 뭐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는 이게 당시에 이제 17년도에 막 커졌을 때의 어떤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투법이 19년의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법적으로 어떤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당시에 막 200몇 개 회사가 있던 게 이제는 50여 개 정도 회사로 줄어들었거든요. 산업이 질적으로 개선이 된 상황이죠. 물론 여전히 어쨌건 돈을 다루는 산업인데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P2P 저거 사기인데 나 옛날에 당했어라는 어떤 아픈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미 쓰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좀 괜찮아졌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들이 꽤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들이 있고 금감원에서 수개월간 심사 절차들을 다 밟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누구고 대주주가 어떻게 되고 실제 영업이 어떻게 내부 통제가 돼 있고 자금 유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과가 돼야 비로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중요한 스크리닝을 하고 끝난 회사들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 한 6년 전에 칼럼처럼 쓰는 게 네네. 있는데 제발 법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기사를 제가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P2P를 원래부터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분들은 빨리 이게 법이 마련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고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때부터 주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바로 만들어질 수는 없으니까 산업이 숙성돼가는 과정 속에서 역시나 문제들이 미리 터졌고 나라에서 봤을 때는 좋은 영향력과 이게 문제가 생기는 두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더 증진시킬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담아서 온투법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